노유진의 100분 토크. 오늘 100분 토크의 주제는 지난 8월 11일이죠. 정치카페 11회 방송에서 다뤘던 대재앙의 경고, 바로 탈핵 문제입니다. 경주시에 있는 노후 핵발전소죠. 정부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고리 1호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명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환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과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녹색의 전사 김재남입니다. 갑자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녹색의 병장이었습니다. 그 토크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요번에 김재남 의원께서 국민 혈세를 탕진한 MB 자원 외교의 실체를 좀 어느 정도 세상에 드러내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떤 계기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으며 또 자료로 또 어떻게 얻게 되셨으며 그 내용은 뭔지. 예. 네. 하여튼 그동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가 성과가 없었던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셨는데, 그리고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언급은 됐는데 거의 주마간산 피상적인 수준밖에 언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의 회계장부 원장을 다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전담 회계사, 아주 유능한 회계사와 함께 거의 한 달, 두 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드디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는 실패다라고 하는 국민 혈세가 거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 한 25조 낭비된 실태를 확인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걸로 끝나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 공기업의 전현직 사장들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하고 참여연대하고 정의당 주최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11월 4일 날. 그래서 검찰 고발의 죄명은 실제로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했으니까 배임이라는 업무상 배임죄. 배임이죠. 그다음에 또 그 부실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공기업 사장은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를 미쳤으니 직무유기죄 이렇게 물어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다 보면 또 뭐 먹은 거 없나 이런 것도 또 뒤져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가 그냥 전현직 공기업 사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 그다음에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전 의원,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으로 있는 최경화 장관, 최경환 장관까지도 네, 자원외교 책임자였으니까 네. 당시 산업부 장관이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좀 책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던 건가? 이 최경환 씨가 MB 정부 당시에 이 자원외교로 수십조 원을 말아먹은 책임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냐라고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답을 하지를 않았는데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팀장급 정도로 꼬리 자르기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박근혜 정부가 알고도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하고. 장관 해먹기 편하네 요새. 대한민국 팀장 무서워요. 예전에 15조를 해먹는 팀장. 요즘에 사자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4대강하고 자가 바로 이 지금 말씀하신 자원외교하고 방위산업 비리, 방산비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MB 정권의 주력 사업이었죠. 주력 사업이 다 나라 망가뜨리는 사업이었고 여기서 한 100조, 최소 100조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2005년도 일이죠. 고 김근태 장관 이 보건복지부 장관 계실 때 무슨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에 개회충 알인가? 네. 그런 게 물론 이제 그게 일종의 포자 상태로 있는 거라 이 안에서 이 부화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하여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라당이 엄청 공격을 해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잖아요. 아니 중국산 수입 김치에 무슨 기생충 알 하나 나왔다고 장관이 나와서 90도로 절하면서 국민 여러분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랬는데 이건 나라 살림을 수십조 원을 말아먹고 또 더 큰 장관을 해요. 지금 부총리 아니야. 경제부총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그런 걸 충분히 그런 일에도 사과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사과를 요구한 거고 지금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당시 공기업 회장이 바쁜데 이런 사업 하겠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자기는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박근혜 정부가 이 이명박 정부의 이 여러 가지 혈세 낭비 사례를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른바 국민들이 얘기하는 이명 박근혜 정부다.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까지도 국민들에게 혈세를 낭비하는 이 문제 책임을 이제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언젠가 드러나겠지만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 정권에 대해서 그 이 비리라거나 문제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파헤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덮어주는 일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기일의 아니에요. 상황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전 정권을 공격하는 것으로 좀 피해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해주는 대신에라든지 그 이명박 각하의 성격상 예, 뭔가 거래를 안 했을 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분은 뭔가를 또 걸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기를 치더라도 항상 알고 치는 분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의 노후. 그러니까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하면 이제 노후 자금 같은 거 비축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땅 사면 개발 뭐 공장 사람도 땅 사면 그 근처에 또 자기도 땅 조금 사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보복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그 기업 비리 같은 걸 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각하에 대해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한 몸이다 이렇게들 국민들이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아니, 한 몸이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딴 몸인데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 그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 4대강도 그렇고요. 예. 예, 오늘 뭐 요 정도까지 해두고요. 그 문제는 바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치 백분 토크에서 한번 그거 한번 다뤄야겠어요. 꼼꼼하게. 좀 이제 익어야죠. 예, 그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해두고요.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가지고요. 오늘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자료로 녹음해둔 파일이 있는데요. 곧 들어보시죠, 한번. 5년 전 사용 후 핵연료봉을 떨어뜨려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난 월성 원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사고 경위와 은폐 의혹을 따졌고 원전 측은 뒤늦게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월성원전 1호기 원자로에서 막건의 치사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 후 핵연료 다발을 자동 설비로 옮기는 과정에서 연료봉 3개가 이탈해 그중 하나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핵연료 방출실은 금세 방사능 물질로 가득 찼고 급박한 위험 상황은 10시간 이상 계속됐습니다. 다급해진 원전 측은 작업자를 투입해 방치된 연료봉을 수작업으로 물속에 집어넣었고 이 과정에서 작업자 10여 명이 방사능에 피폭됐습니다. 예, 대구 MBC에서 최근 보도한 뉴스 리포트의 일부인데요. 뭐 들어보니 심각하네요. 핵연료봉이 바닥에 떨어지고 치사량의 방사능 물질이 배출되고 이걸 근무자들이 가서 손으로 주워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피폭 당하고 당연히. 근데 더 심각한 건 뭐 이 사실을 공개한 분이 바로 김재남 의원이죠. 네, 그동안 5년 동안 은폐가 돼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나요? 원전 비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뭐 시험 성적서, 품질 그 검증서 위조 사건이 많아서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 중이었고요. 그래서 그 수사가 잘 되고 있는가 해서 저희가 법원, 검찰 조서, 법원 판결문 이거를 국감기관에 쭉 수집을 해서 보고 있던 중에 이제 이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발견해내셨구만. 예, 그게 이제 법원에서 한수원과 원안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그런 내용이 법원 기록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이 관련자의 이제 증언도 좀 들으면서 처음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사용 핵연료봉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들으실 때는 글쎄 이게 뭘까 싶은데 보통 막 그 이제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다 쓴
이 연료봉을 사용 후 해결료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막 원자로에서 꺼냈을 때는 우리가 한 17초 정도로 1m 거리에서 노출되었을 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그 죽음에 이르는 치사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고방사선 농도가 나오는 그런 연료봉이 이제 바닥에 떨어졌고 작업자가 손으로 주운 건 아니고요. 도구로 이제 집었어요. 집게로 집어서 네, 이렇게. 근데 이 작업 수작업했던 그 노동자들이요. 네. 직원들 그 뒤에 혹시 확인이 돼요? 실제로 이 이제 수작업에 직접 투입했던 사람은 한 명이었고 직접 그 이제 그 고방사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가 있으면 이 스튜디오는 밀폐된 공간인데 그 공간은 완전 통제된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핵연료봉이 이송되는 과정에는 엄격하게 통제돼서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쵸.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에 사고가 났으니까 사람을 투입해서 그걸 이제 수작업으로 수조에 넣게 했던 일이고 한 사람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분은 지금? 그분은 이제 지금 현재 뭐 그 당시부터 그 코피를 흘리고 거의 뭐 연일 코피를 흘린다 이렇게 이제 증상을 호소를 하고 있고 두통, 뭐 어지럼증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근데 뭐 한수원은 한 번도 이 작업자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한 바가 없어요. 근데 그 피폭 당하면 이제 그 후유증이라고 하나요? 그게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코피 정도겠지만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인데 그 위험 상황이 10시간 동안 계속됐는데도 어떤 보고 절차도 근거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법원 기록물에 그게 실려 있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원전 비리하고 연결됐던 사안이 있어서 이제 법원 기록물에 나와줬었던 거고요. 원안이도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보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몰랐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쟁점은 당연히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월성 1호기니까 월성 원자력 본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는 한수원 본사에 보고하고 또 한수원 본사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안 한 거죠. 이유인즉슨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아니 이런 게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뭘 보고해?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그런 핵 연료봉이 이송 중에 추락돼 가지고 손상되는 사고는 보고 대상이다. 2013년에 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서 보고 대상에 규정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양의 방사선 양이 방출이 됐고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가 손상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좀 논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가 되면 그건 보고 대상인가? 아니,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거 굳이 그 규정해 놔야 되나? 보고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게 그게 더 필요하다. 그게 더 국가에 도움된다. 이런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의혹을 갖냐면 그때가 2009년인데 2009년은 월성 1호기가 수명을 이제 자기 설계 수명을 거의 다 해가지고 이제 이 수명을 다시 10년 연장하겠다고 하는 최종 신청을 넣던 해였어요. 그래서 이른바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무슨 그 이제 핵 연료관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교체를 시작하고 이러던 나름의 한수원 입장에서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런 사고가 세상에 알려지면 굉장히 수명 연장에 크게 이제 우려를 해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저희는 이렇게도 사실 얘기를 뭐 보고는 했겠지만 구두로라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보고했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 저희는 좀 은폐했다 이렇게 은폐했다. 보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뭐 그 한수원 수뇌부까지는 다 알았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저희가 좀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현장을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의당의 당대표단과 현장을 갔었는데 현장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월성 1호기 발전소니까 발전소를 책임지는 발전소장이 있잖아요. 그럼 발전소장은 최종 이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 받았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발전소장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있다가 자리를 비웠어요. 자기 개인 볼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보고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발전소장조차도 현장에 없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수지역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참 크게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 그 고리 원전 1호기가 12분 완전 정지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은폐 의혹이 그때 일었지 않습니까?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월성 1호기 주요 사고 현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이제 월성 1호기는
지금 현재는 이제 2012년 11월 30날로 자기 30년 설계 수명이 다 끝났어요. 예. 근데 이제 한수원은 10년 더 쓰겠다 해가지고 과연 이걸 더 써도 되냐 하는 이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요 시기까지 크고 작은 고장 사고가 한 50여 차례 일어났습니다. 예. 그 50여 차례 일어난 사고 중에는 아까 그 이제 그 중요하게 그 핵연료를 그 들어가 있는 압력관에서 중수가 누출되는 이런 사고 등 굉장히 그 위험했던 그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 보통 이제 중수로 원자로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통 우리나라에는 지금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대부분은 경수로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그중에 4개가 월성에 있는 4개만 중수로. 이른바 초기에 지어졌던 예, 캐나다. 네, 캐나다형인데요. 근데 이 캐나다형은 굉장히 그 이제 중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체르노빌과 같은 그런 어떤 폭발 위험도 있고 더 위험한 네,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발전소를 이렇게 잘 상용하지 않고 또 수명 연장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이제 이런 좀 문제가 있는 발전소가 이제 월성 1호기죠. 예. 지금 연장 심사 중인데도 가동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제 아니요, 멈춰 서 있는. 있나요? 멈춰 왜냐하면 있습니까? 2012년 11월 30날로 이제 자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83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2012년 말이 이제 그 설계 수명이 30년 채워지는 해예요. 근데 이게 설계할 때 보면 대개 한 7, 80%의 가동률을 전제로 설계를 한다 그래요. 실제로 90% 이상 가동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수명이 채워지는 거는 2012년인데 3년 앞에 2009년에 이미 고장이 너무 빈발해가지고 더 이상 가동하기 힘들게 되어서 2009년부터 사실상 수도업시키고 핵심 부품을 교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가짜 부품 들어가고 예, 불량 부품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부품 교체가 다 끝나고 안전 건설가 끝나서 자기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미 재가동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재가동 못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심사를 최종적인 아직도 지금 하고 심사가 안 끝났거든. 예. 그래서 이 판에 그냥 문 닫자 이게. 월성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요구도 예. 이제 문 닫아라. 근데 그 사람들 고마운 얘기에 따르면 뭐 닫아라 2009년에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부품도 뭐 갈고 뭐 뭐도 하고 비행기도 좀 그렇거든요. 비행기도 뭐 이렇게 부품 갈고 그러면 몇십 년이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행기는 무슨 설계 수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식품으로 따지면 유효 기간이 끝난 거예요. 유효 기간이 끝난 식품을 갖다 전자레인지에서 한 번 더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유효 기간 딱지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년 후까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고리 원전 1호기 이걸 수면 연장을 할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리 원전 1호기는 했잖아요. 수명 연장. 고리 1호기는 이제 수명 연장 한 번 10년 했고 해서 두 번째 지금 지금 하려고 두 번째 돌아가고 두 번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죠. 이거 참여정부 때 연장해 줬거든요. 이거 고리 1호기요. 그때 정말 많이들 반대했는데 아니, 왜 반대했는데 연장을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근데 그때 이거 연장할 때는 이게 크게 의제가 안 됐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이때 막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막 들어가던 무렵이었는데 별반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가 시끄럽거나 이러지를 않고 그냥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냥 넘어가서 저는 사실 그때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이후에 지금 굉장히 예만해진 거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우린 눈앞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한수원과 같은 원전 사업자들은 이런 중대한 사고는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체르노빌, 뭐 드리마일, 후쿠시마 사고가 60년 동안에 3번 일어났고 6개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이거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거의 다 된 거지. 아니 지금 1억 년 전이면 유라시아 대륙하고 아메리카가 붙어 있을 게 아니야. 아니요. 내가 최근에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미 1억 년 좀 다 됐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일어날 때가 된 거야. 지금 이미 이제 확률론적으로 뭐 6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터졌기 때문에 6억 년은 안전할 것이다. 이런 겁니까? 아니 저 멕시코 유가탄 반도 있는 앞에 그 직슬롭이라고 엄청나게 파인 분화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큰 그 서행성이 충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몇십 년 동안 완전히
핵겨울이 왔고 그 뒤로 생물이 거의 다 멸종돼서 어쨌든 한데 그게 6,500만 년 아니에요? 지금 무슨 1억 년이면 무슨 헛소리야 지금. 그러게요. 그런데 60년 안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고. 만 년 넘는 건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다 뭐 지금이라도 하여튼 고리원전 1호기 보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께 당시에 저도 국회에 있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때 10년 연장을 해놓으니까 지금 또 10년 연장 신청 기간이 또 돌아온 거죠. 돌아왔거든요. 유시민 대표께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 지금 시청자들께 죄송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앞장 쓰셔야 됩니다. 10년 수백 년 더 못하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연장의 논리가 경제 논리거든요. 예, 그렇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고쳐서 좀 보완해 가지고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새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고쳐 쓰는 게 비용이 덜 들지 몰라도 이번에도 이제 월성 지금 1호기도 그렇고 이미 이제 연장하고 있는 고리 1호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설계 수명을 연장을 하면은 아무리 보수를 해도 가동률이 한 50%밖에 안 된대요.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장한 이후로 들어가는 비용과 생산되는 전기의 그 이제 그 양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은 적자래요. 어차피. 그래도 적자인데 그러면 왜 그 적자를 갖다 사서 하느냐. 이걸 안 하면은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된다 이거죠. 작은 적자를 큰 적자를 피하고 작은 적자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에 있어서도 물론 이 경제성조차도 나중에 이제 이 폐로 이후에 폐로를 유지하는 비용이라거나 이렇게 뭐 수만 년 진행될 10만 년까지 진행될 그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하튼 이 낡은 원자료 이제 노후 원자로의 수명 연장에 관한 한 첫 번째 사례가 참여정부 때 돌아왔고 이 고리 1호기를 10년 연장을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첫 관례를 만든 거예요. 이제 그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월성 1호기도 또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그럴 때마다 10년 연장했지만 사고 없었잖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런데 굉장히 이제 중대한 우리가 전환을 봐야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이게 전환점인데 우리 그 사람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굉장히 혹독한 환경,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점점 빈발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도로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1억 년의 일 뭐 한 번 올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는 예외가 아니라 상례다. 왜냐하면 훨씬 더 시스템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원전이 그렇거든요. 부품이 한 수백만 개예요. 뭐 거기에 있는 전선 배관 수천 킬로예요. 밸브가 수천 개고요. 뭐 하나 사고가 한 곳에서만 사고가 나도 이게 폭발 위험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자연재해들이 아주 빈발해지고 있고 그걸 후쿠시마가 보여줬기 때문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경우에는 과거의 잣대로 연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과거에 연장을 한 거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프랑스의 철학자 폴 비릴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비행기와 더불어 추락도 함께 발명된 것이다. 두 번째 기념. 그러니까 원전의 발명과 더불어 사실 폭파도 사실 함께 발명된 사고도 것이고. 함께 발명된 거죠. 지난번에 이 자리에 우리가 초청되어 왔었던 그 김익준 교수께서 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까지 그 지구상에서 벌어진 핵발전소 사고, 끔찍한 사고의 사례를 갖다가 종합해 보면은 법칙이 하나 발견된다는 거죠. 오래된 핵발전소가 사고 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바로 후쿠시마가 딱 그 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고 제일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발전소는 어디냐? 1 고리 1호기, 2 월성 1호기. 아,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3 영광원전. 예. 근데 그 고리 원전 1호기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취성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질이 뭐랄까 깨지기 쉬운 정도를 이제 취성화라고 하는데 그 고리 원전 1호기 연장했을 때 그 문제점하고 월성 1호기 연장했을 때 문제점이 그 동일한 성격의 문제점인가요? 좀 기술적으로 좀 다른가요? 다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경수로 중수로 원자로에 따라 이제 다른 문제인데 월성 1호기로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압력관 안에 이미 압력관을 교체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민간 검증단이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교체되는 그 부품,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요. 그 월성 1호기와 같은 그 기종이 캐나다에서 이제 이게 왔고 캐나다의 젠틀리 1, 2호기의 예를 들면 젠틀리 2호기가 이제 수명 연장을 신청을 했다가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그런데 사업자가 수명 연장을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최근에 그런 안전성 조건을 갖추려다 보니까 부품을 한두 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자야, 적자. 거의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월성 1호기는 뭐 압력관 교체라든지 포함해서 한 6천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민간 검증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도 교체해 갖고는 안정성 검증할 수 없다. 더 뭐 그 압력관뿐만 아니라 터빈이라든지 발전기라든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전성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난 월성 1호기는 아까 그 이제 핵연료봉이 바닥에 떨어진 그 사고를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경수로하고 달리 여기는 매일 핵연료봉을 교환을 해요. 핵연료를 매일같이 이제 사용 후 핵연료를 끄집어내서 새 연료를 넣고 또 수조에 넣고 하는 작업을 매일 하다 보니까 보통 그 다른 그 경수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경제성도 없는 문제가 또 드러나기도 해서 또 문제를 하나 지적하자고 하면 뭐 이후에 또 얘기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중수로 발전이어서 거기서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인근 주민들에게 또 아주 막중하게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 네. 바로 그게 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근데 그 전에 하나 청취자들 위해서 그냥 안내 삼아 넘어가면 월성원전은 경주에 있죠. 네. 옛날에는 월성군이었어요. 경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군이 월성군이었는데 지금 통합이 돼서 다 경주시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이름이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옛날 월성군이에요. 제 본적지가 거기라서 잘 아는 편인데 고리 원전은 기장군에 있죠. 그렇죠. 예, 기장군은 해운대하고 붙어 있고요. 그렇죠? 자, 이게 이 두 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경상도입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의 동해안 지역에 이 노후 원전 발전소, 핵발전소 두 개가 딱 하고 있어서 만에 하나 여기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밑으로는 해운대, 부산 이쪽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경주, 포항까지 여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고리 1호기 이 주변으로 거의 한 4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성 1호기 주변으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고리 부산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포항, 울산, 경주, 경남 일대, 영남 일대가 엄청난 피해지가 부산 경남북의 동해안 벨트 자체가 다 아니 그 영화 해운다라고 있었잖아요. 쓰나미 오는 거.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본에 왔던 그 정도의 뭐 쓰나미 같은 것들이 덮치면 그거 덮치면 끝장이지 그냥. 끝장이죠. 일본 쓰나미도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핵발전소 지을 때 생각했던 것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그때 진도 8까지를 예상하고 진도 8까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지었는데 사실은 바닷속에서 진도 9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게 쓰나미가 되면서 쓰나미로 인해서 또 사고 난 거잖아요. 그래서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가지고 자꾸 지진 이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지진 발생이 높은 그런 활성단층대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더욱더 큰 걱정. 우리 옛날 중학교 때 지리 시간에 무슨 지구대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올라와서 어긋나 버리는. 저 부산인대서부터 시작해서 북서쪽으로 쭉 길게 뻗어 있는 양남면이 지금 방패장 건설하고 있고 월성원전에 있는 거기가 바로 그 이제 활성단청 주변에 있는 그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꼭 그런 이제 그 최악의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또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구 MBC의 뉴스 리포트 들어보시죠. 월성 원전에서 방출되는 기체와 액체 폐기물의 삼중 수소 농도가 국내 다른 원전보다 최대 수백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측은 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괜찮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마을마다 암 환자가 늘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삼중수소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삼중수소가 뭐냐, 이게 화학식이 뭐냐 지금.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삼중수소고요. 이제 중수로 발전에서
그 보통 수소 보통 우리가 물보다 되게 무거운 물 중수인데요. 그 중수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삼중수소. 일단 우리가 방사성 물질 하면 보통 세슘이니 요오드니 그다음에 좀 더 아는 분들은 뭐 스트론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중수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구체적으로 좀 그 주변 주민들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삼중수소는 말씀드린 이런 월성 1호기와 같은 그 중수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나오는 거고요. 예, 수증기로도 나오고, 수증기로도 그다음에 물로도 이렇게 용해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기체로도 물로도, 그러니까 물로는 하면 바다로 갔을 거고, 기체로는 공기 중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숨쉬는 공간으로 나왔을 텐데, 이게 이제 보통 중수를 이용하는 중수로 발전해서 나오는 건데요. 중수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일반 물과 같은 삼중수소는 일반 물과 같은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체내에 그게 공기나 액체 형태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 사람의 몸이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이게 이제 액체가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이 이동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물하고 삼중수소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피폭이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영향을 줄 텐데 DNA의 이상 현상, 이른바 보통 방사성 물질의 피폭이 되면 염색체나 DNA의 이상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성 1호기 주변 주민들 중에는 갑상선 암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또 갑상선 이상 증세를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다른 있는데 암도 폐암이나 간암 같은 것도 발병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삼중수소는 주변 그 예전에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변에서 인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경주시 내 있는 주민들보다도 거의 30배 가량 30배 이상의 이제 삼중수소 농도가 발견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물은 그냥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가지고 H2O 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삼중수소는 수소만 다른 거예요? 산소는 보통 산소고 그 수소만 수소가 원래 D2O라고 해서 한 개씩이잖아요. 예. 그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뭐 하나 있나 원래 수소가? 원래 수소는 중성자가 안 붙어 있죠. 안 붙어 있죠.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붙어 있나요? 고등학교 화학 어떻게 되지? 근데 왜 무거워요? 맞습니다. 양성자 전자가 붙어 있는 양성자 거고요. 전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 중성자 두 개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가 그 일반 그 화학식은 똑같은 H2O인데 이제 방사능을 가진 이제 원소가 되는 거예요. 방사능을 가진. 그래서 이게 방사능의 그 정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플루토늄 다음으로 독한. 근데 아까 그 울산이 뭐 이 월성에서 경주라거나 이렇게 울산이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뭐 일본 사람이 아마 이거 계산을 해낸 것 같은데 월성 1호기가 폭파했을 때 경주에서 23만 명, 울산에서 70만 명이 사망할 걸로 예측을 하는데 그 사망 원인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중수소로 인한 암으로 즉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폭발을 하면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슘 요오드는 물론이거니와 스트론튬 아까 얘기하시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나올 텐데 이제 이 삼중수소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어떤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삼중수소가 기체나 액체 형태로 배출되고 있다는 문제인 거고 거의 30년 이제 가동이 됐으니까 30년 동안 거의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그 발전소 4개의 돔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914m까지가 통제구역이고 바로 1km부터 주민들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발전소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생사를. 아침에 이제 문 열면 보인다는. 그렇죠. 돔에게 보인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기체나 액체 상태로 매일같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경주 시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보다 한 30배 정도의 그런 고농도 그 농도의 이제 축적이 돼 있고 당연히 그건 체내 피폭이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월성 1호기 앞 바다 물이라거나
또는 그 반경 그 거리 이제 1km 정도 되는 지역의 어떤 토양이라거나 뭐 이런 데서 방사능 물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위험한 정도면 허용된 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사람을 살지 않게 만든다거나 바다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무슨 조치가 그런 따라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암까지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많이 한 걸 보면은 그동안 제대로 조사를 안 하거나 또는 조사해놓고 정확히 발표를 안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수원은 매 호기당 하루에 이제 그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기체나 액체 형태로 이 배출하는 기준량이 기준치가 연간 배출량 기준치 이내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기준치라는 게 그걸 뭘로 정하는 거죠? 도대체? 그것이 갖고 있는 이 국민들을 허망하게 만드는 왜 먼저 김익준 교수도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하셨을 텐데 기준치에 안전 기준치라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방사능은 특히. 네. 특히나 그리고 방사능 문제는 계속 이게 체내에 피폭이 되면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세포에 치명적으로 손상을 계속해서 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지나서도 암 형태로 나오고 그러니까 30년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피폭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수원이 말하는 뭐 허용치 이내로 배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주민들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즉 갑상선 암 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3배. 왜 엊그저께 얼마 전에 그 10월 중순경에 그 고리 그 기장군 고리에 살고 계신 그 주민이 갑상선 암이 이 고리 핵발전소 때문에 일어났다 해서 그 소송.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월성 1호기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도 바로 이제 발전소의 그런 영향으로 갑상선 암의 질환에 시달리고 계시는 거죠. 울진 원전도 중수로예요? 거기 경수로인가요? 경수로입니다. 예. 주로 삼중수소 문제는 경수로에서는 월성 1, 2, 3, 4. 중수로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로에서는 이 문제는 별로 없고요. 네. 중수로. 예. 네. 아니 중수로의 이게 문제. 지금 이제 원전 핵발전소에서 보면 냉각수를 많이 쓰잖아요. 냉각수를 이제 중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경수로는 일반 물을 쓰고. 그러니까 일반 물을 쓰는 경우에도 그 물도 뭐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당연하죠. 울진 원전은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닷가에 바로 있더라고요.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다 바닷가에 있어요. 아니, 특히 울진이 특히 그래요. 거기가 이제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죽변항에 가보셨어요? 네, 근데 네. 그 주민들 말이요. 그 냉각수 배출하면 온도가 해수보다 높잖아요. 겨울에 특히. 네. 그 근처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낚시도 잘 되고. 하나님. 그 얘기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 게요. 네. 어종이라는 게 따뜻한 물에서 잘 자라는 어종이 있고 또 한류성 어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물이 보통 이제 냉각수라는 거는 엄청난 고열의 그 원자로를 식힌 물을 바다로 내보내니까. 배출을 하게 되니까 물이 좀 따뜻해져서 네. 나가는 근데 이제 거고요. 문제는 거기에 이제 잘 가서 자라는 고기 어류들도 잡아먹으면 안 있는 거죠. 되겠네. 그렇죠. 그 말 그거죠. 네, 거기 가서 고기 많이 잡아먹으면 안 잡혀도 되겠어. 거기서 잡힌 고기를 누가 먹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맛은 근데 막 어떨지 먹던데. 모르겠는데. 드시지 마세요. 절대로. 위험한 거죠. 예. 그 1979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리 dobson이라는 분이 그 논문을 썼나 봐요. 삼중수소의 독성이라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주 놀랄 만큼 저농도의 삼중수소. 그러니까 별로 아주 농도가 낮은 거죠. 거기다가 장기간에 노출되는 동물 실험을 했더니 암컷에서 생식세포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든 에드워즈 박사인가요? 그 캐나다 핵 책임을 위한 연맹 대표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삼중수소 피폭으로 인해 거의 모든 형태의 유전자 손상이 좀 발생한다 이런 결과를 좀 얻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일 이 삼중수소에 노출이 돼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월성 1호기 현장 검증, 이제 핵 연료봉 그 이제 추락 그 파손 사고를 검증하기로 해서 갔을 때 현장에서 지금 주민들이 거의 3달여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농성을 하고 계셨어요. 주민들의 요구는 월성 1호기 폐쇄해라. 거의 코앞에서 지금 눈앞에서 같이 생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은 뭐하고 같냐면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10년 이상 단축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주를 요구하면서 이제 이주 대책을 요구하면서 거의 3달여 가까이 농성을 하고 계셨어요. 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게 주민 수명을 단축하는 게. 아, 그럼요. 사람하고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되냐 안 되냐도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결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경제적이지 않은 얘기를 좀 드리면 그 얘기는 우리가 세 번째 그럴까요? 나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보도가 좀 MBC 보도인가요? 대구 MBC. 대구 MBC. 네, 대구 MBC. 약 먹었나 왜? 아니 포항 MBC에서도 뭐 좋은 거 많이 했다고. 포항 MBC 왜냐하면은 포항, 대구 아까 그 영남권 얘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되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정하게 사실들을 알려야 되는 왜 거죠. 이러니까 전국 부산 MBC는 왜 안 하지? 포항 MBC랑 대구 MBC는 경주가 거의 관할구에 겹치는 그 교집합 부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고 나면 대구까지 저 양남면에서 차로 1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지금. 대구까지도 그렇죠. 예. 경주는 더 가깝고. 포항은 더 가깝고. 근데 부산에서도 아마 뭐 정확히 몰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아마도 그 방송 나왔던 걸 캡처한 화면인 것 같은데 거기 월성 원전의 경우 이게 이제 사고 발생 시에 바람의 방향에 따른 피해 예측을 했는데 월성 원전이 터졌을 경우 이게 바람이 이제 경주 쪽으로 가게 되면 급 사망하는 사람이 420명이고요. 그다음에 암으로 사망할 사람들이 23만 명이고 경제 피해가 약 470조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울산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암 사망자가 이제 7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경제 피해는 이제 1,019조고 사실 석유 화학 산업은 초토화된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렇죠. 거죠. 무서운 거네 진짜. 네, 월성 1호기에서 포항시청까지 한 15km, 그다음 경주시청까지 한 27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30km 근방에 경주시청, 울산시청, 포항시청 이게 다 있고 신라의 그 유적지, 그다음에 거기에는 철강, 석유화학단지, 뭐 미포조선 굉장히 많은 또 중요한 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피해는 엄청나게 했죠. 근데 참 신기하지. 우리 동네에 서울 같은데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수교차로 근처에 핵발전소 뭐 무슨 이수 1호기가 있고 여기서 뭐 고장이 나고 연료봉이 바닥에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뭐 불량 부품이 들어가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포위해서 데모할 것 같아. 연장해 주지 말라고. 2천만 명은 모였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 근데 여기는 지금 왜 안 모여요 사람들이? 지금 고리로기 폐쇄에 대한 주민 여론은 대단히 높아서요. 부산 시민들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뭐 80% 이상의 시민들은 고리로기 폐쇄하라라는 여론이고요.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전 시장이죠. 그분도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이 이제 고리 1호기 이제 내년에 두 번째 이제 수명 연장 하는 문제가 이제 임박해 있는데 안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지난번에 약속을 만났습니다. 했는데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고리 1호기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차례차례로 도달하는데 이게 대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또 요즘에 하는 얘기는 뭔가면 그럼 폐쇄하면은 그것도 하나 산업이 된다고 폐로 산업이라 해가지고 그 폐로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짓느냐 뭐 이런데 좀 관심을 또 갖고서 폐로 산업을 경주에 뺏길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한 이제 뭐 폐로 산업으로 한 세계적으로 한 500조, 1000조의 시장이 열린다 이제 이렇게 차례차례 하니까. 생기겠죠. 네. 아니 그거야 폐로가 필요하니까 폐로 산업을 건설을 하고 그걸로 또 돈을 버는 거야 이제 진화적인 거. 아니 뭐 그거 뭐 그런데 아니 그 프라이어리티라 그러나요? 그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아니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진 선생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은 밥 먹는 거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밥 먹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저기 우리 유시민 대표님의 저 한 표를 드리고 싶은 게
폐로 산업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걸 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냐하면 좀 뉘앙스가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여기서 암도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부터 먼저 대책이 생각을 아니라 벌써 또 산업 하지 이렇게 다 않고. 가니까. 왜냐하면은 폐로라는 것은 돈벌 안전하게 생각하니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발전소 짓는 일에만 모든 것을 드라이브를 걸어오다 보니까 이걸 안전하게 사후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은 원전 팔러 다니고 그렇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는 이제 폐로 산업하고 마치 무슨 조폭이 병원 운영하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간호 치르고 한쪽에서는 보강 수술하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제 동경 전체를 그러니까 도쿄 전체를 갖다 대피시켜야 된다. 대피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사고 장소에서 그 동경이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게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면진동, 쉽게 말하면 지진을 면하는 건물이 있고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되는 바로 이 건물에서 비상대책본부가 현장 수습을 한 게 그나마 이제 주요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방재센터가 원전에서 10에서 15km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게 최후의 보루라 그러는데 여기도 원래 대피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지난 3월에 그 후쿠시마 사고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데가 뭐 이다테무라라든지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는 사실 사고가 난 지점으로부터 4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도 이곳은 사람이 복귀할 수 없는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고 3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만큼 이 사고가 한번 나면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어찌 보면 10km다, 20km다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예방 마지노선 같은 생명선 같은 걸 그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면 안전벨트 하듯이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볼 때 국제적인 기준에서 30km 정도까지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그 한국 정부가 해왔던 방사선 방제 그 대책 구역이라는 것은 10km 이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고 또 10km 안의 범위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주민들을 어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면진동과 같은 그런 시설은 부재하죠. 40km면 월성원전에서 한대구까지 거리인데 직선거리로. 그게 아마 그게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을 바꿔서 네. 아주 기본적으로 긴급한 이런 중대 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이제 지자체 장이 판단을 하겠지만 20km에서 30km까지는 대책을 세우도록 이제 저희가 오랜 또 주민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 고리 같은 경우에는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바로 그 해운대잖아요, 옆이. 그럼요. 그렇지. 그럼 해운대 전체를 갖다 고리 있는 한번 데가 상상해 지금 보세요. 해운대 한참 해수욕하고 있을 기장이 그 때 사고가 해운대구예요. 났다. 엄청나죠. 예, 해운대 기장갑 기장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예. 고리 1호기가 있는 곳이 그 가수 최백꽃이 고향이야.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일만 아니었어요. 예, 영일 그건 이제 노래의 영일만 나오는 거고 태어난 고향은 거긴데 거기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완전 도회지처럼 되어가지고 신시가지 들어서고 옆에 해운대가 있고 뭐 어디 엄청난 도시가 올라갈 데가 만들어져 없어요. 있죠. 해운대 광안리 이쪽으로 완전 마철로 숲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상당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인데요. 이런데 도대체 왜 지으려고 하나? 왜 지으려고 왜 이렇게 집착하나? 이걸 약간 병적인 거에 있는 거 아니면 강박증, 편집증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함부로 타인을 환자로 규정하지 마세요. 타인이 아니라 타 부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이런 말을 툭 한번 던지는데 핵 마피아, 원전 마피아. 그러니까 원전을 지어야 먹고 사는 집단이 있다는 거죠. 왜 권력이 집중되잖아요. 권력이 집중되면서 다수의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하는 것처럼 이런 한수원과 또 그 한수원을 만들어내는 어떤 지식 집단인 원자력 공학과 출신이라든지 또 핵산업을 진흥하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라든지 또
이걸로 인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어떤 여러 이제 부품을 만드는 뭐 핵산업계 이게 하나의 이익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이익 구조가 깨지면 엄청나게 이익 구조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문제. 그래서 이른바 핵 마피아들의 이익 구조가 이런 엄청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수명 연장하게 만들고 신규로 계속 원전을 만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 없이는 못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의 모든 운명을 핵 마피아가 쥐고 쥐락펴락하는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독립을 선언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때가 이제 있는 건데 저는 하여튼 핵 마피아. 미국에서는 그 뭐 군산 복합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핵산 복합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뉴스타파죠. 거기서 핵산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원자력 학계 그 주요 교수들. 근데 이분들이 원전 관련 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서 수년 동안 보유해 왔답니다. 이걸 이제 이 사실을 보도해가지고 충격을 줬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교수가 있고. 그 마피아들이 서로 이제 저 영업권 원래 미국의 막 시카고나 이런 데 갱단도 또 영업권이 있잖아요. 전부 자기들끼리 이제 도시의 서부 지역은 뭐 무슨 파, 동부 지역은 무슨 파를 뭐 그 위에 또 그 절충해 주는 두목이 또 있고 이 구조 아니에요, 마피아가? 그렇죠. 이른바 이제 지난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로 무슨 피아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해피아, 관피아, 뭐 철피아. 그런데 그 원조는 사실 핵 마피아예요. 핵을 사랑한 대통령,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이 핵발전소의 대부분은 특히 초기에는 현대건설이 다 지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1호기 고리 1호기 지을 때 현대건설의 저 책임자가 이명박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자기가 승진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완전 매몰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뭐 핵사모라고 핵으로 밥 비벼 먹으라면 비벼 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내 모임 핵사모. 핵으로 밥 비벼 먹는다고요? 세슘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도 그렇게 할 만한 사람 아니었는데. 세순가루 뿌려서 밥 비벼 먹고 뭐 그다음에 삼중수소 마시고 물로 밥 말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를 할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른바 원자력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가 주로 핵 홍보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글짓기하고 포스터 표 이런 거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뭘 글을 쓰고 뭘 그 포스터를 찍게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은 먹어도 되는 것처럼 깨끗하고 안전하다. 그걸 이 행복한 에너지 이런 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정말 순수하고 맑은 동심에다가 이 방사능 오염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원자력 문화재단. 정신의 방사능 오염이네요. 아니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도 하더라고 한수원이 청정에너지라고. 근데 전 세계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광고하는 나라가 모든 있나요? 나라들이 처음에 다 그랬어요. 네, 그래요? 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고요. 핵마피아가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모든 나라에 핵마피아가 다 있고 이거는 이 지금 우리 피아 소위 피아 문제, 관피아, 핵피아, 교피아 뭐 등등 이 문제는 제가 이거 보면 이제 경제학 전공자들은 이름을 알 텐데 그 제임스 뷰캐넌의 이른바 신제도 학파의 이제 이론이 딱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막스 베버가 관료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막스 베버는 굉장히 이제 사람을 선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중요성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제도 학파의 제임스 뷰캐넌 같은 사람이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실제 관료 집단이 움직이는 동기,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관료 집단은 사회적 공동선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관료 집단의 권력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집단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 이해와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대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이익이 탕 만나서 이제 이 마피아 그룹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랑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이 관료 집단에게 권력을 집중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의사결정권의 전문 지식, 거기다 돈 이게 다 뭉쳤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관련된 집단이 사회적 공동선의 진작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개별적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사회의 모든 분야의 권력 집단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회는 통째로 패망하는 거죠.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핵마피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국가 원수의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 상태고 그런 가운데 각종 마피아들 기득권자들이 다 달라들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국가를 뜯어먹는 양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고요. 이제 그 가운데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집단이 핵마피아다. 저는 요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잠깐 걸로 넘어가기 전에 끔찍해요. 일단은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한 이제 분석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은 어떤 경우에도 적자라는 게 이제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경제성 재분석이라는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수명 연장을 하는데 7,05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년 수면 연장 시에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냐면 604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게 어떤 뜻인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수명 연장 신청을 할 때 한수원이 수명 연장 10년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이 나와요. 604억 원이 남는다 이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2009년 아까 말씀드린 그 핵연료봉 그 추락 파손 사고가 났던 그때 그 신청을 하면서 그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이제 원전 해체, 원전을 다 쓰고 나면 해체해야 되는데 그 해체 비용도 그동안 한 3천억 원대에서 6,033억으로 2배가 올랐고요. 2배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그다음에 또 준위가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서 지금까지 이미 들어간 아까 말씀하신 약 6천억을 제외하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수익이 없다.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의당의 분석이죠. 그렇죠. 아니, 정의당과 국회 정의당이 예산 정책처의 분석을 가지고 저희 정의당이 이제 다시 재분석해서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6천억 정도가 이미 수명 연장에 대비해서 집어넣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려니까 이제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매몰 비용으로 해서 그냥 빼버리고 지금부터 수명 연장을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 이거하고 추가로 생길 수입 이걸 비교해 볼 때 적자다.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말할 나위도 없고 그 얘기죠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좀 경제성에선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한수원과 원전 사업자 핵마피아는 원전은 가장 싼 에너지다. 그러면서 석탄, 뭐 석유, 가스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석탄하고 이 원자력하고 발전 단가가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올해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한수원의 자료를 통해서 해보니까 원자력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해체 비용, 그다음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그다음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게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에다가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 감당 비용은 천문학적 비용이거든요.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나고 거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100조 원에 이를 거다. 이렇게 뭐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원전의 경제성은 이제 점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발전 단가도 올라갈 사실 뿐만 후쿠시마에서 사고 난 그 피해 규모는 이제까지 일본이 몇십 년 동안 원전으로 한 그걸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십 배를 능가하지.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MIT 이 그런 그 공대에서 분석한 결과 또 뭐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그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같은 데서 평가한 결과 또 일본은 일본의 사고가 난 이후에 일본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이런 걸 다 놓고 보면 이제 원전은 경제성이 없는 석탄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그런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거는 뭐가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미 전 세계가 원전은 이제 그만하잖아요. 사용화되고 있거든요. 안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신청해 놓은 것도 자꾸 이런 비용이 추가되니까 5년, 10년 계속 늦어지고 못 짓고 말고. 그래서 결국 전 세계가 원전 없는 점점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탈핵으로 가고 있는 이 세계의 시대적 추세가
이미 원전은 경제성이 없는 걸 근데 보여주고 뭐 있는 우리나라는 거죠. 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막 또 아니 MB가카가 수출해가지고 UAE에서 이상한 대부 조건 만들고 뭐 우리나라에서 돈 꺼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되게 사기일 사기예요. 가능성이 사기죠. 사기예요. 예. 사기예요. 일종의 당시에 수출극이라고 200억 그거 불을 연극의 한 장르가 생겨. 네, 국민들에게 거의 한 수출극. 수출국이 아니 그거 가짜예요? 가짜로 판명됐어요? 국민들에게 그 당시에 400억 불을 얘기를 했습니다. 200억 불은 지금 건설에서 200억 불, 나중에 60년 운영해서 200억 불, 400억 불을 벌어다 국민들한테 드리겠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60년 운영 계약 하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10년 운영 계약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고 지난 5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갔다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대통령이 운영 계약하러 가셨냐? 그럼 운영 계약서 갖고 와야지. 그런데 그런 것조차 지금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날 세월호 참사 국민들에게 첫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 다음 날 갔죠. 그날 오후에. 그날 오후에 갔나? 그날 오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갔어요. 왜 국가가 지금 국상 중인데 왜 거기를 이렇게 달려가셨냐? 아니 이거 착공식에 뭐 테이프 끊으러 갔다고 그러던데. 테이프를 끊으러 갔는데 그 뭐 원자로 착공식했고 대통령이 가셔야 할 자리도 아니었을 뿐더러 왕세자가 와달라 거듭 청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왕세자는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세제가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예, 왕세제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왕사자가 왕세제 이름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김기춘 씨 작품일 게 되지. 네, 아니 뭐 그래서 담당 장관도 안 나오고 뭐 국장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격이 그런- 딱 맞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그 수출했던 그 한국형 원전이 가져다주는 이득도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좀 저는 그건 역시 확인해봐야겠네요. 사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카페에서 눈을 가깝게 손을 내시면 눈을 무엇이나 부릅뜨고. 상상을 초월해. 이게 이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출극이라고 연극의 한 장르로서 수출 수출극이라는 게 사기극. 있고요. 수출극. 이분이 가지고 이번에 여성곡 아주 테이프 커팅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사실 뭐 탈핵이라는 거 딱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탈핵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좀 거꾸로 가고 있지.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취해야 할 활동.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말이냐.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일상에서 우선은 이렇게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내가 그 주변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이 엄청난 화려한 에너지를 쓰는 대가는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치르고 계신 거예요. 암 발병률 높아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같이 요구해 줘야 됩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하라라고 요구해 줘야 되고요. 국가를 향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쵸. 전력을 너무 물쓰듯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한수원이 계속 원전을 신규로 짓고 수명 연장하는 이유는 우리는 전기가 부족해요. 이걸 짓지 않으면 전력 대란이 일어나요. 이런 이제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펑펑 쓰는 것 있고요. 같아요. 독일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진짜 정말 줄여야 됩니다. 예. 이게 저는 이 줄여야 되는 한 예를 들고 싶은 게 아까 독일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쓰고 있는 에너지의 50%를 줄이겠다. 2050년까지 쓰고 있는 전력량의 50%를 줄이겠다는 게 독일 국민들의 다짐이고 정부 시책이고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후쿠시마를 다녀왔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거기도 5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다 섰으니까 큰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잘 돌아갔는데. 예, 왜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느 정도 절전을 했냐면 거의 저희가 뉴스로 듣잖아요. 막 강제 절전, 의무 절전 15% 20% 했다. 이런 얘기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일반 그 핵발전소 한 10개 핵발전소에 해당되는 양만큼 해마다 줄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줄이고 있는데 그냥 생땀 흘리는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스템으로 만들고
에너지를 차라리 많이 돈을 쓰지 그런 않는. 데 쓰는 게 낫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런 들어가지고 쪽에 냉장고를 투자해야 하나 되죠. 들어도 에너지를 덜 잡아먹는 냉장고, 그다음에 그렇죠. 가정에서 그 전기 시스템 이런 것도 통제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한다라든지 이러면 훨씬 더. 근데 우리가 네. 말이죠. 이게 자칫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전력을 낭비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은 쓸데없이 불 켜놓으면 야단 맞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옛날에 심지어 그랬죠. 옛날 어른들은 보면 아침을 해가 뜨기 전에 불 켜놓고 아침 먹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원자력 발전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하면 이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이 전기를 갖다 과잉 생산하면서 전기 요금을 낮추고 많이 쓰도록 이렇게 사실은 장려를 한 겁니다. 장사를 한 거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 남다 보니까 밤에 또 그 전기 가지고 이렇게 뭐 물 끓여다 심야전기 이용하는 또 쓰게 하고. 예. 그리고 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갖다가 싸게 싸게 할인해가지고 그것도 한참 가정용보다 더 많이 할인해가지고 굉장히 공급을 중요한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젖어온 거죠. 젖어온 사실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국민들은 그래도 상당히 절약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낭비 요소는 전체 이제 전력의 한 55%를 쓰는 산업용 전기를 가정용은 쓰는데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는 지금도 원가 이하로 굉장히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의 65% 수준이잖아요. 산업용 전기에 이걸 갖다 절약하려면 엄청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갖다 개선한다라든지 이쪽으로 사실 원전지 일돈을 차라리 이쪽에 투자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고 훨씬 더 친환경적이면서도. 우리나라 그 철강 산업의 전기로 대부분이 다 전기로잖아요. 네. 저기 이제 포스코만 빼고 전기로의 현대제철이나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기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경쟁력 지탱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일본에 이제 전력 요금이 비싸져 있으니까 순전히 전기값만 보고 한국에 지금 이제 공장을 옮기네만 해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우리나라 산유국처럼 산유국이 아닌데 마치 산유국처럼 그 산전국이야, 산전국. 산전국. 와. 아니 그리고 가정용에 정말 있어서도 중요한 이 얘기세요. 사실 우리가 이 일반인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전기 난방이 있잖아요. 이게 열 효율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거든. 예. 석유 이런 걸 갖다가 석탄 써가지고 혹은 원자력도 있지만 써가지고 전기 만들어서 그 만든 전기를 가지고 다시 다시 이렇게 또 열로 쓰니까. 난방을 하는 그 사이에서 손실되는 열 생각하면은 굉장히 효율이 낮은 이제 이 난방 체계인데 이런 걸 이제까지 쉽게 쓰게 된 것도 싼 전기료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전기를 연료원으로 쓰는 걸 금지하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다시 그거를 난방 열 에너지로 쓰는 이런 비효율이 상식 그 이유가 전기값이 너무 싸니까. 그게 이제 산업에서 과거에는 다 석탄, 석유 떼서 로를 운영했다면 지금은 그걸 전기로 철강 로를 쓰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 생각하면요 아련한 추억도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경주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원전이 없을 때였어요. 1960년대 제한송전이 돼서 저녁에 8시 반인가 9시 되면 전기가 딱 끊어져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호롱불 켜놓고 책을 읽고 그러셨거든요. 아침에도 해 뜨기 전에 벌써 전기가 끊어져요. 잠시만 이제 송전을 해주고. 그리고 외갓집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1972년도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날 이장님이 점등식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온 마을에 가로등과 가정용 백열전구가 밝아지면서 꽹가리 치고 온 동네에 다 짓고 막 청소년들도 그거 가가지고 주전자에 막걸리 담아서 저 뒷산에 올라가서 그게 먹고. 월성 1호기. 아까 경주에 사셨다니까. 네. 그랬던,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어서 전기랑은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고 뭐 쓰지도 않으면서 불을 켜놨다가 그러면 야단 맞고 낮에 불 켜놓으면 야단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소득이 그때보다 훨씬 올라버렸고 전기가 흔한 게 돼버렸으니까 너나 없이 그런 생각 별로 없이 사실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허리띠를 조여야죠. 전기 허리띠를. 예. 네. 좀 정리를 하죠. 예. 일단은 우리가 가장 수도권이 가장 많은 전기를 쓰고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전기가 사실은 여기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그 지역 주민들은 바로 그걸 생산하느라고 암에 걸리고 이까지 가지고 오는데 송전탑. 송전탑도 있죠. 밀양 그래서 주민들. 또 밀양에서 네. 또 얼마나 목숨을 큰 잃으신 고통을 분들도 있고 큰 당하셨어요. 고통을 좀 당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좀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 스스로도 좀 전기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고 산업적으로도 절전 시스템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하고 또 법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재남 의원께서 뭐 정의당의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권력 집중을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가 핵 마피아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도 민주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식과 또 그런 실행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내가 사는 지붕에 우리가 사는 마을에 바람과 태양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농사를 짓고 관리하고 송전탑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핵발전소와 같은 중대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두려움이 없이도 살아야 되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에너지 농사를 지으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나라가 탈핵을 할 수 있었던 게 시민의 힘이거든요.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게 전국에 한 650개 정도가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시민들이 생산하는 겁니다. 예. 작은 투자를 통해서 이게 조합도 만들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이 해내야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비싸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비싼 걸 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재생에너지도 싸지기 시작해요. 상대적 가격은 이제 앞으로 점점 낮아지겠죠. 근데 초기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약간 비쌌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좀 비싼 값을 주고 이걸 쓰겠다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도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점점 이제 경제성도 좋아진 건데 좀 부럽죠. 이런 의식이라는 게. 저도 지역에서 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요. 조합원으로서 이제 저도 투자를 하고 햇빛 발전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진용원 선생님, 유시민 선생님, 노회찬 우리 대표님도 햇빛 발전에 이제 에너지 농부가 되셔서 조합도 같이 만드시고 지역부터 이런 어떤 꿈과 희망, 뭔가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역겹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엮은 겁니다, 제가 오늘. 아니 근데 이게 도를 알게 된 느낌인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 대단히 소중하지만은 국가도 이 대회를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또 의미가 있어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찍이 에너지 이 문제 해결을 갖다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서만 100만 개짜리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같은 거 다 독일제잖아요. 그 우리도 못 만들잖아. 1990년대에 독일 녹색당 요시카 피셔 씨가 이제 외무장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슈레더 총리가 들어서기 전에 90년대 중반에 독일 국회에서 연방의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토론했던 주제가 이거였어요. 전통적인 사회민주당 지지자들은 일자리가 중요하지 환경이 뭐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걸 돌파한 게 녹색당에서 이 환경 분야야말로 독일의 이 국제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연비 규제도 확 올리고요. 배출가스 규제도 확 올리고 이산화탄소 등등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탈원전 주장하면서 에너지 가격 올리자고 그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지원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그 녹색당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를 제가 공영방송 을 통해서 생중계를 이렇게 보면서 저게 진짜 저렇게 될까? 진짜 됐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 그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고 지금 최근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년간 신규 고용이 늘어난 데가 그 분야밖에 없더라고 독일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일종의 반시장 정책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적절한 시장 정책이 내가 독일에 있을 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유토피아적 개소리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 시민들을 만나서 왜 탈핵에 동의를 하시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핵발전, 핵폐기물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윤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탈핵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니까 일자리가 생기더라. 일자리. 우리 집에 아빠가 엄마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탈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녹색 아까 뭐라 그랬죠? 녹색 발전 뭐였죠? 햇빛 농사? 네, 에너지 농사. 에너지 농사. 아, 네. 에너지 농사. 이런 그 조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25개의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검색하면 돼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햇빛발전 그럼요. 협동조합 검색하시면 거기에 25개 쫙 다 뜨겠죠. 네, 조합원으로 참여하셔서 투자하시고. 운영진께서 좀 사이트 링크를 좀 찾으셔가지고 그 게시판에 좀 하나 올려주시죠. 제가 정의당에도 제안했는데 네. 정의당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자고 했습니다. 정의당. 그렇게 창업자가 되셔도 됩니다. 저희가. 네, 오늘 완전 엮였어.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핵피아 받는 말이 유토피아네. 맞습니다. 도를 하십니다.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가시기 전에 그 얘기는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요? 그 삼척 어떻게 돼가요? 그 뒤 우리 지난번에 다루고 나서 네. 삼척은 그 뒤로 그 이제 또 언론에서의 역할도 컸는데 그 이제 위조된 서명부를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위조된 서명부에 그 이제 사인을 했다고 그 나와 있는 거를 들고 주소를 찾아가서 본인들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제 위조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또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라 그러죠? 그걸 위조 여부를 가려주는 감정 의뢰를 했더니 거의 이거는 위조다. 이렇게 그 이제 필체 이런 것도 좀 확인이 돼서 하여튼 그 서명부는 위조로 확인이 됐고 지금 현재 이제 삼척시장과 시민들은 자신들이 그 유치 신청에 반대했던 주민투표 결과 85% 반대 결과를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요청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그 정부에서는 주민투표 인정하지 않는다 밀어붙이겠다고 했지만 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최종 확정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또 에너지 그 수급 종합 계획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그거 아직 8차인가 그거 아직 안 했죠. 7차. 그거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다소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계속 싸워야죠.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주례하고 예식장 예약해놨다고 신랑 신부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결혼식 하라고. 청첩장 돌렸으니까 결혼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청첩장도 안 돌렸어. 삼척 시민들은 그때 하신 얘기는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하나 하세요 이제. 예, 오늘 김재나 의원 아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명부 위조된 거 밝혀내셨고 또 연료병 떨어졌던 사고들 은폐됐던 것도 밝혀내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감 뭐 이번에 최다 또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시민들께서 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만큼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뭐 전사는 원래 금메달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아니 그래도 김재남 의원님은 국회의원이 체질인가 봐. 당선되실 때하고 비교해서 인물이 훨씬 더 원래도 괜찮으셨지만 훨씬 더 환해지시고. 안타깝습니다. 제 인물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니 진짜 체질이신 것 같아. 나는 국회의원 하는 동안 날로 얼굴이 쪼그라들었었는데 김재남 의원님은 폈어. 감사합니다. 체질인가 봐.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그 관련 의제가 있으면은 또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